오늘은 정부 실패의 치유와 제3사 섹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실패의 치유 방안입니다.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부의 관리 기능을 축소하는 감축 관리와 정부 기능 중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감축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감축 관리란 행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비능률적이고 역기능적인 기구, 기능, 인원, 절차 등을 정비하고 성과가 미흡한 정책 등을 종결 또는 축소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감축관리는 행정의 관리 기능을 단순히 축소 또는 절약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일을 제거하는 적극적 개념입니다. 이러한 감축관리는 무결점주의에서 제기된 개념인데, 정부가 불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감축관리는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고 무절제한 정부 팽창에 반대합니다. 큰 정부는 과다한 조직과 인력, 절차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큰 정부라는 존재 자체가 결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기능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 규모의 크기는 양적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권력, 기능, 규제, 산하단체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적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축관리는 정부의 양적 규모를 단순히 축소한다라기보다 정부의 질적 규모, 즉 행정의 활동 영역을 억제하는 작은 정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감축관리는 행정의 낭비를 대상으로 하는데, 행정 낭비의 유형에는 배분적 비효율로 인한 낭비와 기술적 비효율로 인한 낭비, 그리고 소극적 낭비와 적극적 낭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배분적 비효율로 인한 낭비란 비용 편익 등의 합리적 분석 없이 정책을 결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경우와 같이 사업 간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발생한 낭비를 말하고, 기술적 비효율로 인한 낭비란 관료들의 의식 구조, 행태, 기술 부족 등과 같이 X 비효율성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낭비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외면하는 데서 오는 낭비를 말하고, 적극적 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에서 오는 낭비를 말합니다. 정부 부분을 감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과 수단에 대한 축소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종결하거나 통폐합하고, 예산, 조직, 인력 등의 집행 수단이 과다하면 이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축관리를 실행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축관리와 가해성을 조화시켜야 하고, 감축관리로 소멸한 정책이나 조직들이 다른 형태의 정책이나 조직으로 되살아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해성이란 행정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 기능을 중첩시키는 것을 말하고, 신생 정책이나 조직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선라이즈 리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뜰 때, 그러니까 이 신생 정책이나 조직을 초기에 검토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축 관리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우선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기존 조직과 인력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행정의 경직성이 작용하여 선례가 있거나 명시적인 법규가 없으면 기존 질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동태적 보수주의도 감축 관리를 어렵게 하는데, 동태적 보수주의란 부단한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조직의 존속 본능을 말합니다.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체되어야 하지만, 조직 자신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부단히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 감축관리에 과다한 비용이나 손실이 우려되면 과감한 감축관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인력의 거래 사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정부가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보통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유능한 전문직 공무원이 먼저 감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인력의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경제 원칙을 말하죠. 감축 관리에어 정부 실패의 두 번째 치유 방안인 민영화입니다.
민영화란 정부 영역을 줄이고 민간 영역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민영화의 개념에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와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 부분의 기능을 민간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 부분의 기능을 민간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제한 또는 축소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민간 부분이 확대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부 규제의 완화나 철폐, 정부 보조의 축소 등이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 해당합니다. 민영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민영화를 지지하는 복대리인 이론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역대리인 이론이 대립하는데, 먼저 복대리인 이론이란 민영화를 통하여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형성되는 복대리 관계를 해소하여 대리 손실을 줄이자라는 이론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이란 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대리인이 주인의 입장에서 또다시 선임하는 대리인을 말하고, 복대리 관계란 대리인과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사이에 형성되는 대리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경우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부가 공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대리관계가 중첩되어 대리 손실의 가중은 물론 통제도 어려워지는데, 만약 공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와 공기업 사이의 복대리 관계가 생략되고, 이에 따라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은 공기업의 주주가 되어 공기업에 대한 직접 통제도 쉬워져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리인 이론이란 민영화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역으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역대리인은 선한 대리인의 반대인 나쁜 대리인을 말하는데,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면 민영화된 민간기업은 정보격차를 이용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대리 손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치권 또는 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가 커질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도 마땅하지 않아서 대리 손실만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역대리인 이론입니다. 민영화는 크게 외부 민영화와 내부 민영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외부 민영화부터 보겠습니다. 외부 민영화란 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외부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공기업 민영화, 면허제, 보조금, 바우처, 자원봉사, 자급 방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법에는 공기업의 주식 매각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데, 주식 매각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이고, 규제 완화는 공기업 부분에 여러 민간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허제는 일정한 구역에서 면허받은 자만이 특정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면허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로 구분합니다. 라이센스는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면허제로 택시사업 면허 등이 해당되고, 프랜차이즈는 면허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이 인정된 면허제로 민간기업의 폐기물 수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 부분에 재정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박물관 등에 대한 보조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바우처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수표와 같은 증서를 말하는데, 최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 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문화 바우처 등이 대표적이지만, 이 밖에도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사업,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됩니다. 바우처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전자바우처가 많이 활용되는데, 전자바우처란 기존의 종이로 된 바우처 대신 카드 형태로 발급된 바우처로, 소비자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방식은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유용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이나 바우처 간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우처 위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비영리 단체나 자선단체가 자발적으로 펼치는 봉사활동을 말하는데 올림픽 자원봉사, 거리청소,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에 자급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자조 활동이라고도 하며 전과자의 그 소년범죄 예방활동, 노인의 노인보조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민영화입니다. 내부 민영화는 행정 내부에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자유경쟁과 같은 민간 경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내부 민영화에는 행정 민영화와 민자 유치, 민간 위탁 등의 방법이 대표적인데 먼저 행정 민영화란 행정분의 그 인사, 조직, 재무관리 등의 분야에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기법에는 성과급 보수제도, 성과협약제, 계약 임용제, 내부 노동시장 등이 있는데 여기에 내부 노동시장이란 행정 내부의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보고 필요인력을 전직, 전보, 파견 등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분야에는 책임 운영기관 제도를 꼽을 수 있는데 책임 운영기관이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 운영의 대가로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자세한 것은 조직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분야에서는 기업회계 방식인 발생주의를 비롯하여 수익자 부담주의, 기피선언권 등의 기법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주의란 수수료나 사용자 등과 같이 편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기피선언권이란 조직 내부의 부서 간 거래를 기피하고 외부의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서 민자 유치와 민간 위탁입니다. 민자 위치는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민간 위탁은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인데 먼저 민자 유치의 경우에는 자본을 그 방식에는 그 BOT와 BTO 그리고 BLT와 BTL이 있는데 BOT와 BTO는 시설물을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고 BLT와 BTL은 정부가 시설물을 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BOT는 Build, Own, Transfer의 약자로 Build, 시설물을 민간이 건설하고 Own, 소유권도 민간이 가지고서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하다가 Transfer,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의 약자로 Build, 시설물을 민간이 건설하고 나서 Transfer,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Operate, 민간이 그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LT는 Build, Lease, Transfer의 약자로 Build, 시설물을 민간이 건설하고 이에 대해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를 보유하고 Lease, 정부가 이것을 임차하여 사용 수익한 후 약정 기간이 종료하면 Transfer,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BTL은 Build, Transfer, Lease의 약자로 Build, 민간이 건설하여 Transfer,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지만 운영권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어서 리스, 정부가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의 경우 수요 변동에 따라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민자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민자유치를 할 때는 기업의 적자 보전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MRG와 MCC입니다. MRG란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의 약자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를 말하는데 민자 유치 계약을 할 때 정부와 민간 사업자는 최소 운영 수입액을 설정하고 운영한 결과 수입액이 약정액에 미달하면 그 차익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였다가 2009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MCC는 미니멈 코스트 컴펜세이션의 약자로 최소 운영비용 보존 제도를 말하는데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수입이 아닌 최소 운영 비용을 설정하고 실제 운영 수익이
최소 운영 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2014년도에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내부 민영화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입니다. 민간 위탁이란 정부 기능 일부를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와 같이 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에 활용됩니다.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은 단순히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만 할 뿐, 모든 결정과 책임, 비용 등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정부 기능이 그대로 정부에 있어서 내부 민영화로 분류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민영화에도 저해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금주 문제와 크림 스키밍 현상입니다. 먼저 황금주 문제란 정부가 민영화를 하면서 민영화된 기업의 황금주를 보유해서 민영화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권한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황금주란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하면 기업의 독자 경영이 어려워서 공기업의 완전한 민영화를 줘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림 스키밍 현상이란 민간에서 공기업을 인수할 때 흑자 사업만 인수하고 적자 사업은 인수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기업 인수자는 크림처럼 달콤한 것만 스키밍, 걷어낸다라고 해서 크림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주무관청이나 노조의 반대 등도 민영화의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부문이 민영화는 감축관리와 더불어 정부 실패를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하여 작은 정부와 재정 건전화를 구현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물론 복대리인 관계에서 오는 대리 손실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책임성, 형평성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역대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과 행정과의 관계를 마치고 이어서 제3섹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행정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크게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부분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간 영역도 있는데, 이러한 중간 영역을 제3섹터라고 부릅니다. 제1섹터인 공공 부분과 제2섹터인 민간 부분에 이은 사회의 세 번째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3섹터의 개념에 대하여 각국마다 정의를 달리하는데, 우선 일본에서는 제3섹터를 주로 기업 분류에 사용합니다. 여러 기업들 중 공기업은 제1섹터, 사기업은 제2섹터이고 이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제3섹터라는 식이죠.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또 회사를 분류할 때는 일본과 동일하게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의 제3섹터는 비정부기구인 NGO나 비영리단체인 NPO를 의미하고, 영국에서는 준정부기구를 제3섹터로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 분야를 제3섹터라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 분야란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 오염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분야를 말하는데, 그 주체는 사회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분야는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보다 사회의 공동 이익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는 비영리단체는 물론 회원 간의 상조적 성격을 가진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 등도 포함합니다. 현대 들어 제3섹터가 강력하게 부상된 이유는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어렵고, 다양해진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유연성과 유수한 기술과 정보, 그리고 풍부한 자본 등을 공공 부분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에서 대두되었는데, 제3섹터는 어떠한 모습으로 활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섹터는 제1섹터에서 파생되는 과거와 광고, 제2섹터에서 파생되는 NGO와 NPO가 있는데, 먼저 과거란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 조직과 유사한 공공조직을 말합니다. 과고는 과와 고의 합성어로 과는 비슷하다는 뜻을 가진 과시의 약자이고 고는 정부 조직을 말하는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과거는 정부 조직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조직은 정부 조직의 모습이고 운영은 민간 조직처럼 영리 활동을 하는데 공기업, 공단, 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과거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기관장의 임명과 면직, 재정 등 일정 부분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고는 NGO는 아니지만 NGO와 유사한 공공조직을 말합니다. 관고는 과와 NGO의 합성어로 과는 준자율성을 의미하는 쿼시 오토노머스의 약자이고 NGO는 비정부 조직을 말하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관고는 법규상 NGO의 모습이지만 운영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소방안전협회, 환경보존협회 등의 관변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고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지만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준자율적 운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파생된 제3섹터는 NGO와 NPO가 대표적인데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말합니다. NGO는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사용하는 비영리 조직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참여연대, 시민연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NPO는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비영리 조직 개념입니다. NGO와 NPO 둘 다 비영리 민간 조직이지만 NGO는 조직의 비정부성에 방점을 두고 NPO는 조직의 비영리성에 초점을 두어 NPO는 NGO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NPO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NGO를 포함한 그 비영리 병원, 보육원, 타가수, 종교단체 등도 포함합니다. 이어서 정부와 제3섹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제3섹터의 관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 보완적, 대립적, 의존적 관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대체적 관계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제3섹터가 국가를 대신해서 제공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하고 보완적 관계는 제3섹터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때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로 협조적 관계 또는 동반자적 관계라고도 합니다. 대립적 관계는 공공재 생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정부와 제3섹터가 상호 감시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관계이고 의존적 관계는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때 형성되는 관계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3섹터와 관련하여 살라모는 제3섹터 실패 이론을 제시했는데 NGO는 불충분성, 박애적 배타주의, 박애적 온정주의,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네 가지 이유로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박애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필랜스로픽이란 보통 자선의, 사랑의 뜻으로 사용하지만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또는 자선단체, 비영리단체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라몬이 제3섹터 실패 이론에서 박애적이란 비영리단체, 즉 NGO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애적 불충분성이란 NGO의 불충분성으로 NGO는 필요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실패한다라는 것이고 박애적 배타주의는 NGO는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패한다는 것이며 박애적 온정주의는 NGO 활동은 정의나 의료 등과 같은 온정주의가 작용하여 실패한다는 것이고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은 NGO는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NGO는 현실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이상주의에 치우치고 결과에 무책임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3섹터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3섹터의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3섹터에 이어 제4섹터입니다. 제4섹터란 제2섹터와 제3섹터를 결합한 영역으로 제2섹터에서의 영리활동과 제3섹터에서의 비영리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역을 말하는데, 여기서 비영리활동은 사회적 목적인 공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4섹터는 사회적 목적, 즉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영리활동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당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 등으로 시작하다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영업활동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모두 사회적 기업인 것은 아니고, 반드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계기업과 연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연계기업이란 사회적 기업과 연계되어 사회적 기업의 재정, 경영자문 등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인적, 물적, 법적으로 서로 독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공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계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되어 사회적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에 이어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자본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그 자체가 자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인맥, 연출 등으로 일컬어지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하버드대 교수였던 그 퍼트남이 이태리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 양 지역이 똑같은 수준의 인적 물적 자본을 보유했었어도 지역 내 결사체들이 연결망이나 시민들 간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 지역 경제의 수준이 확연히 달라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뢰가 높은 지역은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동이 증가하고, 이것이 인적 물적 자본과 시너지를 창조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퍼트남의 연구에 이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사회학자인 부르디에는 사회자본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그 핵심을 네트워크로 봅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로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지역 또는 사회 공동체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그 핵심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봅니다. 사회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촉진하여 그들의 공유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라면서 그 핵심 요소는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국가의 복지 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퍼트남이 주장한 것처럼 신뢰, 규범, 네트워크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단순한 개인 간의 믿음이 아니라 신뢰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상대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갈등 관리를 위한 협상 등에서 중시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규범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호혜성 있는 규범을 말하는데, 호혜성 있는 규범이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의미합니다. 규범은 구성원 상호 간에 호혜적으로 통제하여 개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 그리고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망을 말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상호작용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여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과 협력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유형에는 수평적 연결망과 수직적 연결망이 있는데 수평적 연결망이란 자선 문화단체 등과 같이 구성원들 간의 연결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말하고 수직적 연결망이란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이 구성원들 간의 연결관계가 수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사회적 자본의 특성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성과 공유성, 비등가성과 비동시성, 그리고 순환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먼저 사회적 자본의 사회성이란 사회적 자본은 물적 자본처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의 공유성이란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양도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라 구성원 서로가 공유하는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고 거시적으로는 공공재로서의 속성을 지닙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비등가성을 가집니다. 비등가성이란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일반 시장의 거래는 동등한 가치를 주고받는 등가물의 교환이지만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는 거래는 등가물 교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여 편의를 봐줬다라고 해서 나의 신뢰와 저 사람이 받는 편의는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등가성이에요. 비동시성입니다. 비동시성이란 시간의 불일치를 말하는데 물적 자본의 교환은 물건과 비용을 동시에 주고받지만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보답하지 않고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답례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회적 자본은 순환성을 가집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선순환을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 자본이 감싸거나 사라지는 악순환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기능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하는데 순기능부터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 획득을 쉽게 하고 거래 비용도 감소시킵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그들만의 규범을 형성하여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쉬워지고 구성원의 동질감에서 오는 결속감, 연대의식 등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 또는 집단의 협력을 촉진하여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합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집단 이기주의 폐쇄성을 야기하고 그들만의 규범은 구성원에게 조직에 대한 규율과 순종을 과잉 요구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조직의 혁신 또는 개혁 등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일반 경제적 자본에 비해 그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여 나쁜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현대사회에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물론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참고로 OECD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 지원, 자발적 조직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파트너십, 시민연대 및 신뢰회복, 새로운 정책 구상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규제의 치유와 제3, 4섹터 및 사회적 자본을 마치고 다음에는 행정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